미지의 미생물이 깨어난다. 동면하고 있던 미생물들이 깨어나겠죠. 우리가 처음 보는 거죠. 이런 거대 바이러스는. 거기 있는 사람들 전 주민이 절반 이상이 사망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시스템생물학과에서 가르치고 연구하고 하고 있고요. 미생물이라는 것이 어느 한 생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동물, 식물 빼고 남는 게 다 미생물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부터 하면은 곰팡이, 세균, 박테리아, 아메바, 집신벌레 이런 애들, 적조, 녹조하는 그런 조류, 바이러스까지 다 포함을 하니까 다양한 생명체가 속한 게 미생물이라는 집단입니다. 가장 강력한 바이러스다. 여기서 이제 그 강력함을 정해야 돼요. 치사율, 전파력. 그럼 일단 치사율로 만 따져서 보면 그동안 우리 역사상에 유명한 바이러스 많습니다. 천연두, 에볼라 바이러스, 다음에 1918년에 했던 독감 바이러스, 코로나, 에이즈 많은 바이러스들이 있죠. 근데 저보고 일단 하나를 그냥 꼽으라 그러면 제가 이렇게 꼽아볼게요. 걸리면 치사율이 100%에 육박하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무서워지시죠? 조건을 달아야 돼.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면. 근데 우리가 아주 익숙한 바이러스예요. 광견병 바이러스. 지금이야 백신이 있어서 우리가 반려동물도 다 맞추고 해서 별 문제가 없지만 이게 백신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굉장히 인류한테 무서운 바이러스였어요. 아시겠지만 광견병이라는 게 개가 미치잖아요. 일단 걸렸잖아요. 그러면 그 미친 개가 사람을 못다고 칩시다. 다른 바이러스들은 털에 구워 들어가서 온몸으로 이제 퍼져나가는데 광견병 바이러스는 좀 달라요. 딱 물면 일단 물린 그 근육 그 근처에서 딱 머누워서 증식 좀 하고 그 다음에 얘는 혈관으로 안 들어가요. 신경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신경으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면역계의 눈에 띄지가 않는 거지. 그래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얘는 목적지가 있어요. 뇌로 가는 거예요. 광견병은 잠복기가 굉장히 몇 달에서 몇 년까지 걸릴 수도 있어요. 처음에 물리면 초기 증상은 열 좀 나고 좀 감기 비슷하게 올 수 있어요. 그러고 없어져요. 근데 그냥 가만 놔둔다. 계속 간다. 그래서 얘가 뇌에 들어갔다. 안타깝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무는 경우는 없고요. 떨림이 있고 바람만 스쳐도 막 경련을 일으키고요. 물을 무서워하죠. 그걸 우리가 공수병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광견병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야. 아니, 사실 이거 최악이야. 왜? 바이러스는 계속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물지는 않아요. 사람한테 들어온 바이러스는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죠. 뇌를 장악해서 숙주를 조종하게 되는데 또 한 가지, 이 바이러스가 침으로 많이 나가요. 물을 무서워하게 한다고. 물을 가면은 침이 씻겨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무서워하게 하니까 잘 씻겨나가지도 않지. 이렇게 수를 조정하게 되는데 골든타임을 놓치면 치명적인 거의 100% 사망이 이렇게 되지만 물렸어. 근데 백신을 내가 안 맞았다 하더라도 얘는 잠복기가 느리기 때문에 즉시 처리하면 할 수 있고요. 과학과 상상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모르는 거에서 당연히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이런 질문받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구에 전체 존재하는 미생물에 우리가 아는 종류가 극히 일부예요.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올 가능성은 당연히 있죠. 원래 있던 게 갑자기 부상하는 거거든요. 자연의 한 구석에 있는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그런 미생물, 바이러스를 포함한 미생물들이 우리 사는 곳으로 들어오지 않게 최대한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극과 북극의 빙하는 기본적으로 얼음인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성분의 차이는 없어요. 만들어질 당시에 거기에 살던 먼지, 대부분 공기 그런 게 이제 그 빙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남극이든 북극이든 빙하 자체의 성분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상으로 연구하고 있는 빙하가 북극 빙하는 그린란드 빙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남극 빙하는 남극 대륙에 있는 빙하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것이 각각 13만 년과 한 80만 년 전에 만들어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이 식생이 달라요. 살던 식생이 죽어서 땅에 들어가고 얼잖아요. 식생이 달라서 남극과 북극의 동토층이 좀 다르고 북극이 좀 더 다양한 식생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구성 성분이 복잡한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녹으면 제일 먼저 하는 거는요. 그 안에 옛날에 살던 식생들이 주로 식물이죠. 썩장 묻어 있어요. 녹아요. 근데 거기에는 많은 미생물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녹으니까 미생물이 활동하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그 안에 지금 유기물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 그거를 미생물이 먹고 자라겠죠. 미생물도 먹고 자라면 우리와 똑같이 호흡을 한단 말이에요. 호흡을 하면은 뭐를 내놓겠어요? 이산화탄소를 내놓죠. 그러면 지구온난화가 오히려 가속화되나. 일단 그 문제 하나 꼽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언론에도 종종 나오는 얘기인데 미지의 미생물이 깨어난다. 좀 더 이렇게 자극적으로 얘기하면 좀비 미생물이 깨어난다. 이제 그런 표현도 있고 하잖아요. 동토층에 얼어서 동면하고 있던 미생물들이 깨어나겠죠. 미지의 미생물이라는 게 미지, 모르는 거잖아요. 보통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대감이 있고 설렘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불안하죠.
병균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당연히 바이러스도 나오겠죠. 영화에서처럼 인류 종말하는 그런 치명적인 감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냐 아니냐, 이거는 제가 지금 당장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런 게, 가능성은 항상 있는 거지만 뭐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럴 것 같습니다 하고 말하는 건 어렵고, 가능성은 있죠. 어떤 일인지 모르니까. 바이러스라기보다 제일 유명한 거는 시베리아에서 동포충 넣어가지고 한저균 나와서 거기 사는 술록들이 떼죽음한 거. 바이러스가 동토충에서 나와서 감염했다는 거는 들은 바가 없어요. 사람을 감염했다는 거는. 근데 하나 비슷한 게 있다면 이런 건 있어요. 1918년 인플루엔자, 흔히 말하는 스페인 독감. 그 당시에 그게 이제 전 세계로 퍼졌거든요. 알래스카의 한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추정하기에는 그 알래스카의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지금도 한 400여 명이밖에 안 사 작은 그런 어촌 마을인데, 그 당시에 거기에 1918년 인플루엔자가 퍼진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전 주민이 절반 이상이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어떻게 했느냐, 같이 공동묘지로 같이 매장을 했어요. 그때 그 원인 바이러스가 뭔지 존재를 사실 모른다고요. 그런 상태에서 한 과학자가, 야, 알래스카에 가면 공동묘지가 있잖아요. 얼어 있거든. 그래서 거기에 가서 허락을 받아서 땅을 파서 그 당시 시신에서 실험실로 가지고 와서 유전 물질을 분석해 봤더니 이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이거다라는 거를 안, 그런 연구는 있어요. 그 당시에 이 바이러스가 이거라는 걸 정체를 파악을 했고요. 그러고 봤더니 지금 현재 우리한테 계절 독감을 일으키는 독감 바이러스 있잖아요. 걔네가 다 얘의 후손이야. 얘가 다 변이가서 남아있는 후손인 거예요. 1990년대 후반에부터 뭐가 발견됐냐면은 자이언트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어요. 얘네의 특징은 다 유전 물질이 DNA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좀 코로나도 그렇고 독감 바이러스도 그렇고 사람과 동물한테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대부분 다 RNA 바이러스인데, 얘네들이 발견이 됐고, 근데 얘네들은 주로 뭐를 감염하는 거냐면 사람이 아니고 아메바, 조류를 감염하는 그런 바이러스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동토충에서 발견이 됐고, 우리가 처음 보는 거죠. 이런 거대 바이러스는. 사람 평균 세포 크기가 야구장만 하다 그러면 보통 바이러스는 야구공만 해요. 그런데 이 거대 바이러스 큰 거는 투수 마운드만 한 거야. 숙주에 감염된 상태로 들어가서 딱 얼었으니까 말 그대로 복면한 거지. 꽝꽝 온 상태에서. 바이러스는 사실 살아있다 죽어있다 말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얼은 상태였는데 녹였더니 다시 아메바를 감염할 수 있었다 이거죠. 좀비 바이러스라는 것이 워딩만 보면 굉장히 좀비 바이러스 막 사람 좀비 만들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안 죽고 깨어났잖아. 그러니까 바이러스 먹고 죽었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얼어 있었는데 다시 번식력을, 감염하는 능력을 보여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비인 거지. 좀비는 안 죽으니까. 이게 전부 다 우리한테 그러면 병을 일으킬 거냐. 바이러스는 원래 숙주 특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까지 발견된 바이러스는 다 아메바하고 조류를 감염하는 그런 거대 바이러스가 발견된 거거든요. 어느 새로운 미지의 바이러스가 동토충에서 나오고 했을 때 인류가 탄생하기 전에 있었던 바이러스들이라면 우리를 숙주로 삼을 수 가능성은 사실 굉장히 희박해지는 거거든요. 물론 바이러스가 그 숙주를 갈아탈 수는 있겠지. 지금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도 그걸 걱정하는 거잖아요. 숙주 잘 갈아타는 그런 모습들. 무조건 옛날 아주 오래전에 어떤 바이러스가 깨어났다고 그래서 그렇게 인류를 위협할 것이냐는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 보게 되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동토층에 녹고 이런 거는 무조건 방치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일단 우리는 알아야 돼. 어떤 게 있는지 알으니까 조사는 해야 돼. 무조건 이런 게 나왔다고 그래서 그렇게 막 공포에 떨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제 동토층이 녹는 게 큰 문제죠. 자, 가장 큰 문제는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증가하니까 지구온난화가 이제 가속화될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미지의 미생물이 나와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봐.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링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뭐가 나오는지.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지구온난화를 조금 막으면 좋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은 있잖아요. 근데 그건 그것대로 가고, 또 하나는 뭐냐면 녹는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현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만큼 일단 그거를 잡아줘야겠죠.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그러면 일단 생물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나무를 심어서 식물을 키워서 그만큼을 잡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동토층에서 나오는 거기에 부식질이라고 그래서, 이 부식질은 뭐냐면 혹시 화분 같은 거 키우실 때 부식토라고 이렇게 시커먼 흙, 그게 이제 부식질이 얼마 이상 있으면 부식토가 되는 건데, 부식질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생명체, 그러니까 주로 식물이죠. 생명체들이 묻혀서 썩으면 서로 막 결합을 해요, 화학적으로. 그래서 아주 엄청나게 커다란 물질이 돼요. 그게 부식질이야. 잘
분해가 안 됩니다. 천천히 분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식토를 주면 비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이런 부식질을 가지고 여기서 식물 생장이 잘하는 어떤 물질, 비료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런 물질을 발굴을 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합성 비료를 대체할 수 있게 해주면은 합성 비료를 만드는 데 들어간 에너지를 줄이니까 이산화탄소 발생이 덜하고 그만큼 줄이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동토층 연구를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거를 보상할 수 있는 연구를 한쪽에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게 진짜로 어떤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죠. 동물에 관한 병원성뿐 아니고 사실 또 더 중요한 게 식물 병원체도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주력으로 키우는 작물의 병을 일으키는 것도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모니터링을 하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